퍼?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한서프라자 VIP 라운지의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샤넬 퀼팅백이 26살 직원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이었죠. 고객님,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기록에 남겨야 해요. 피해자 정하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죠. 기록! 웃기지 마! 당신이 뭘 기록해? 가해자 윤채린의 히스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임원 부인이라는 지위를 앞세운 오만함이었죠. 그런데 라운지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였죠. 그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줄은 말이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날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서프라자 12층 VIP 라운지는 토요일 오전의 고요함 속에서도 은은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은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고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클래식 음악이 공간 전체에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고객들은 각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앞에는 정하나가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26살의 그녀는 짙은 남색 테일러드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은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느껴졌죠.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명품백을 팔에 걸친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채린이었죠. 채린은 4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샤넬의 클래식한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우아하게 두르고 있었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손가락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만스러운 기색이 서려 있었죠. 하나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채린이 데스크 앞에 서서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VIP 라운지 이용하려고 왔는데요. 하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고객님, 회원카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채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며 약간 거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거면 되죠? 하나가 카드를 받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드렸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 이용은 회원 등급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등급으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규정을 지켜야 해요. 하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죠. 규정?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 백화점 임원 부인이에요. 박도훈 전무 아내라고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은 이미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 같았죠. 그까짓 규정 따져가며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요? 당신 같은 계약직이 감히 나한테? 하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체린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샤넬 퀼팅백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하나의 머리 쪽으로 강하게 휘둘렀죠. 퍽!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가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죠. 라운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체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져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하지만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죠.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기록에 남겨야 해요. 하나가 데스크 아래쪽 서랍을 조용히 열어 사건 접수 양식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운지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였죠. 76살의 장영만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고 작업복 가슴팟에는 수리기사장이라는 소박한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장영만은 소파 옆 화분대의 조명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수십 년간 사람을 다뤄온 경험이 만들어낸 깊은 통찰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체리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록?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녀가 다시 핸드백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라운지 매니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39살의 김 매니저였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느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체린이 즉시 김 매니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매니저죠?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손님한테 이런 무례한 태도가 어딨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요? 김 매니저는 하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하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한 김 매니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죠. 그런데 그녀는 체린의 환한 얼굴을 다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단 조용한 곳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하지만 체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해결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운지 안에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중년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장영만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죠. 그리고는 침착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인물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더 선명해졌고 살짝 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차분히 사건 접수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오전 한서프라자 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이 거대한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엄청난 파문이 시작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일상 아래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2시 한서프라자 직원 휴게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인 공간에서 정하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왼쪽 뺨에 붓기는 여전했고 그 자리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라운지 매니저 김선영이 들어왔습니다. 39살의 그녀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죠. 하나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 씨,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담겨 있었죠. 네, 매니저님. 김선영이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일 말이에요. 그분이 임원 부인이에요. 박도훈 전무님 아내거든요. 하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사건 접수는 취소하고요. 김선영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매니저님, 규정은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요. 김선영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나 씨, 현실을 봐요. 우리는 계약직이고 저들은 다르거든요. 하나는 억눌린 감정을 삼켰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김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도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한편 보안실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보안실장 최철호가 책상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하나가 작성한 사건 접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철호는 평생을 이 일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원칙적인 성격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도 이번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실장님, 영업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오늘 VIP 라운지 사건 관련해서 상층 결제 대기 중이라고 하시네요. 최철호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상층 결제 대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결국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오늘 오전 VIP 라운지의 CCTV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윤채린이 정하나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철호는 영상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하나는 여전히 출근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죠. 어떤 동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피하는 듯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죠. 목요일 저녁 하나는 자취방에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A4 용지 위에 펜을 올렸지만 쉽게 글자가 써지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면 나만 지는 거야.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진짜 품격은 지켜주는 데서 온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윤채린이 사모님들과 점심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나오는 테이블에서 여성들의 수다가 이어졌죠. 요즘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버릇이 없더라고요. 채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45살인 그녀는 오늘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옆자리의 사모님이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VIP 라운지에서 말이에요. 어떤 계약직 직원이 저한테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내가 교육을 좀 시켰죠. 채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역시 채린 언니.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다른 사모님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운 화제거리일 뿐이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채린을 맞은 남편 박도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7살의 그는 거실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었죠.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해. 도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채린이 화를 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모르겠어요? 요즘 분위기가 어떤데? 직원 폭행 같은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도훈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사에서 정기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다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지 뭐. 채린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도훈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죠. 영업본부 전무라는 자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모든 장면이 한 사람의 눈에 생생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장영만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날 적어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76살의 그는 돋보기를 쓰고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았죠.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까지. 창밖으로는 한서프라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안에서는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6살 정하나의 직원증 사진이었죠. 그의 눈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회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조직은 그것을 덮으려 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한서프라자의 미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영만은 내일 아침 일찍 본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수리기사가 아닌 회장의 모습으로 말이죠.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한서프라자는 조용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화요일 아침, 정하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 뒤쪽까지 아팠죠. 거울을 보니 뺨의 멍은 더 퍼져 있었고 눈 밑까지 검푸르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진탕 증세라고 했죠. 하나는 휴대폰으로 병가 신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적었죠. 김 매니저님, 몸이 아파서 며칠 쉬겠습니다. 마이너스 정하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푹 쉬세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자 뒤에 숨은 의미를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도 회사도 모두가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목요일 오후 하나는 한서프라자를 방문했습니다. 개인 물건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VIP 라운지 리셉션 데스크에는 이미 새로운 얼굴이 앉아 있었죠. 23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네요? 하나가 김선영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영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아, 하나씨. 일손이 부족해서 임시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하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죠. 자신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녀가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물함에서 개인 소지품들을 챙기면서 하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화장품, 비상약,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소소한 물건들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든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정말 사람보다 체면이 중요할까? 한 사람의 존엄성보다 조직의 안정이 더 소중한 걸까? 그날 밤 하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내부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로 사실만을 적어 내려갔죠. 2024년 10월 5일 오전 11시경 VIP 라운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윤채린 고객 박도훈 전무 부인의 직원 폭행, 모욕, 직무방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신고서 마지막 부분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곳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고서를 완성한 하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클릭. 신고서는 곧바로 비서실 상층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프라자 지하 보안실에서는 최철호 실장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 핸드백으로 정하나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리고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참아내는 모습까지.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되는데. 최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보안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죠. 장영만이었습니다. 야근하시네요, 실장님. 아, 수리기사장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최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영만의 눈빛은 평상시와 달랐죠.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VIP 라운지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철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 보시려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직접 봤습니다. 장영만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철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모니터를 돌렸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영만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윤채린의 거친 목소리,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정하나의 참아내는 모습이 다시 한번 펼쳐졌죠. 이 집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장영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장 씨,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나요? 최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영만은 대답 대신 천천히 내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 직통 전화였죠. 여기 보안실입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릴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최철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리기사가 어떻게 회장실에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전화 너머로 차분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일정으로 잡아드릴게요. 장영만이 전화를 끊고 최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이 영상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료도 함께요. 네. 그런데 장 씨는 도대체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장영만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철호가 받아보니 거기에는 한서프라자 회장 장영만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철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마주쳤던 수리기사가 사실은 회장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죠. 회장님, 오늘 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영만이 보안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였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 최철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왜 그 노신사가 항상 회사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녔는지, 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였는지. 한편 집에서 신고서를 보낸 정하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서프라자의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죠. 하나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한서프라자 영업본부 전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도훈이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수화기를 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무님, 비서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정중했습니다. 그런 톤일 때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내일 아침 9시 회장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회장님이 직접 부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VIP 라운지 관련 사안이라고 하시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 도훈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VIP 라운지. 그 단어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아내 채린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쇼핑 나왔는데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집에 와. 지금 당장. 도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채린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1시간 후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도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채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부르면서 지난주 백화점에서 뭘 했어?
도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채린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죠. 무슨 말이야? VIP 라운지에서 직원한테 뭘 했냐고. 도훈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채린은 처음 봤죠. 채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별거 아니었어. 그냥 무례한 직원이 있어서. 별거 아니야? 회장님이 직접 나를 부르는데?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회장이 직접 호출한 것은 처음이었죠. 그것도 이런 사안으로 말입니다. 같은 시각 한서프라자 지하 보안실에서는 최철호 실장이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회장의 정체를 알고 난 후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정말 회장님이셨다니. 그는 중얼거리며 CCTV 원본 영상이 담긴 USB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함께 들어갈 보고서도 꼼꼼히 검토했죠. 날짜, 시간,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오후 6시 한서프라자의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층 회장실만큼은 여전히 조용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장이 이미 반은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한서프라자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들만이 1층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20층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나왔습니다. 장영만이었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패에 적힌 회장실 장영만이라는 글자를 바라봤죠. 4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조용히 작업 모자를 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그의 눈빛은 평상시보다 훨씬 날카로웠죠. 책상 위에는 이미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하나의 내부 신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보안실에서 올라온 CCTV 영상 자료였죠. 영만은 의자에 앉아 먼저 신고서를 펼쳤습니다. 정하나의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감정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곳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만의 눈가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내용이었죠. 복수가 아닌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윤채린의 거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 백화점 임원 부인이에요. 그까짓 규정 따져가며 손님한테 이래요? 영상 속 채린의 모습을 보며 영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채린이 핸드백으로 하나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영상을 끝까지 본 영만은 컴퓨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사람이 먼저였던 이 집이 체면을 위해 사람을 짓밟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기업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영만은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서프라자 개점 당시의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초기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그때 우리가 꿈꿨던 회사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내일의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박도훈 전무와의 면담. 그리고 오후에는 전체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하나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죠. 손녀이기 이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으로서 말입니다. 영만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정하나 씨와 개별 면담 일정 잡아주세요. 장소는 회장실 옆 소회의실로.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76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하나야,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회사의 현실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제는 회장으로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영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한서프라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루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바라본 한서프라자의 모습은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죠.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이제 큰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날이 될 것이었죠. 목요일 오전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의 침실에서 윤채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어젯밤 남편과의 언쟁 이후로도 그녀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채린이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사교계 사모님들의 단체 채팅방이 열렸죠. 압구정 VIP 모임이라는 이름의 그룹에는 20명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채리는 주저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백화점 알바들 정말 오만해요. 고객을 뭘로 보는지. 내가 교육 좀 시켰더니 난리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곧바로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 어디 백화점이에요? 요즘 애들 진짜 버르장머리 없죠. 채린 언니가 잘했어요. 채린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역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녀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서프라자예요. VIP 라운지에서 계약 측이 저한테 말대꾸하길래 정말 참을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채리는 몰랐습니다. 그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이 이미 그 내용을 다른 곳에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같은 시각 한서프라자 근처 카페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의 김주연 씨가 휴대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거 봐요. 익명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 얘기가 올라왔어요. 다른 동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죠. 제목이 VIP 라운지 폭행 사건이네요.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원 부인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제보였고 회사는 이를 덮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댓글들도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나요? 직원 인권이 뭐죠? 증거는 있나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두들 정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줄은 몰랐죠. 오후 2시 박도훈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죠. 전무님, 인터넷에 우리 회사 관련 글이. 도훈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익명 게시판뿐만 아니라
여러 SNS에서도 관련 글들이 퍼지고 있었죠. 조회수는 이미 수천 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체리나, 너 또 뭔 짓 했어? 무슨 소리야? 나 집에만 있었는데. 인터넷 봐. 너 때문에 회사가 난리 났어. 도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일 회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체리는 부랴부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한서프라자, VIP 라운지, 폭행. 연관 검색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교계 단톡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새어나간 것이었죠. 오후 4시 한서프라자 직원 식당은 술렁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대화 소리가 많았고 모두들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정하나 씨 소식 들었어요? 임원 부인이 정말 그런 짓을 했대요? 회사에서는 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죠? 직원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갑질에 시달렸던 경험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고객 서비스팀의 이민정 씨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VIP 고객이 소리 지르면서 왜 신고 안 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 직원 취급받고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 전체 조직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죠. 같은 시각 한서프라자 20층 회장실에서는 장영만이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죠. 익명 게시판, SNS, 그리고 사내 게시판까지. 영만은 댓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분노, 고객들의 실망, 그리고 사회의 비판까지 모든 반응을 파악하고 있었죠. 특히 직원들의 댓글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말 이래요. 고객이 갑이고 직원은 을. 관리자들은 항상 고객 편만 들어요. 정하나 언니 정말 착한 사람인데. 영만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비서에게 내선을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에 변경이 있습니다. 박도훈 전무와의 면담 전에 정하나 씨를 먼저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8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후 임원회의는 전체 직원 대상으로 확대해 주세요. 영만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서프라자 건물 아래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건물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박도훈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채린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그만해. 당신이 다 무너뜨렸어. 도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체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한서프라자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었죠. 밤 10시 영만은 다시 한번 인터넷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히려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군. 그는 내일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회장으로서 그리고 창립자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한서프라자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한서프라자 20층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로 여러 명이 앉아 있었죠. 박도훈 전무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그 옆에 윤채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선영 라운지 매니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최철호 보안실장은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회의실 한쪽에는 비서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맨 끝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쓴 노신사였죠. 바로 장영만이었습니다. 채린이 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수리기사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임원회의에 수리기사가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죠. 박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회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최철호 보안실장이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곧 오실 예정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장영만은 작업 모자를 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그의 눈빛은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나는 장영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한서프라자의 회장이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채린의 입이 벌어졌고 박도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김선영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회장님?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해온 회사의 최고 권력자가 수리기사 차림으로 자신들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영만이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십이 느껴졌죠. 여러분 놀랐겠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 회사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는 회의실 벽면의 대형 모니터를 향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그날 오전 장면이었죠. 윤채린의 거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 백화점 임원 부인이에요. 채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채린이 정하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리고 핸드백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까지. 이딴 태도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화면 속 채린의 폭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영만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 집의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만이 채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채린 씨, 당신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을 상대로 말이에요. 채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영만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어서 그는 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박 전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덮으려 했죠. 그게 관리자의 역할입니까?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영만은 김선영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 매니저, 당신은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서요. 그런 조직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김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만이 다시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웠을 때의 철학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서 프라자는 그 철학을 잊어버렸습니다. 권력과 지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만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도훈 전무는 즉시 보직 해임합니다. 영업본부장 직책을 박탈하고 일반직으로 전보 발령합니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채린 씨는 한서프라자 출입을 영구 정지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채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영만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여 모든 고객과 직원에게 배포하겠습니다. 회사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하나 씨는 어떻게 되나요? 영만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하나 씨에게는 정식 사과를 드리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보호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서프라자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박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 전무 당신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일해보세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만의 말에는 엄격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격렬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었죠. 장영만 회장은 창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몇 초의 정적 후 영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폭탄이 터질 것 같았죠. 영만이 천천히 돌아서며 회의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하나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정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뺨의 멍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훈과 윤채린이 하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특히 채린은 자신이 폭행했던 직원이 이런 자리에 나타난 것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죠. 하나가 회의실 한쪽에 서자 영만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를 다쳐가며 지켜낸 원칙, 그 용기를 보인 정하나는 영만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죠. 내 손녀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이름이 정하나라는 것, 그리고 회장의 성이 장이라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를 깨달았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상대가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박도훈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서프라자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 현장에서도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나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배운 것은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회사의 모습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김선영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건가요? 물론 알고 있었지. 하지만 하나에게는 절대 도움을 주지 말라고 했다. 정말로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으니까. 영만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내 손녀가 폭행을 당했는데도 조직은 이를 덮으려 했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했다. 채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무례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회장의 손녀든 일반 계약직이든 말이죠.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한서프라자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직원 보호 헌장을 복원하겠습니다. 영만이 비서에게 손짓하자 그녀가 준비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첫째, VIP 고객이라도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즉시 출입 금지 조치합니다. 둘째, 직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셋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직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박도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일부 VIP 고객들의 반발이. 영만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전무, 그런 생각이 바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직원의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 고객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VIP는 직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모실 고객이 아니에요. 하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한서프라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나야. 진짜 리더십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시험받는 법이다. 넌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다. 회의가 끝난 후 채린과 도훈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항변할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한서프라자 전층에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한서프라자 직원 보호 헌장. 우리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고객과 직원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언, 폭행, 모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품격이 곧 한서의 품격입니다. 한서프라자 회장 장영만. 공지문을 본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고객 서비스팀의 김주연 씨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로요. 맞아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 거니까. 직원 식당에서도 비슷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저녁 시간, 영만은 하나와 함께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이었죠. 하나야,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영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서프라자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 저도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 우리 함께 이 집을 다시 사람이 먼저인 곳으로 만들어 보자. 그날 밤 한서프라자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 온 건물을 휩쓸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래된 관습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구현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서프라자 VIP 라운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공간에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죠. 무엇보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긴장감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후 4시경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장영만과 정하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으로 말이죠. 두 사람은 새로 걸린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마이너스 회장 장영만. 간단하지만 무게감 있는 문구였습니다. 한서프라자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하는 메시지였죠.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맞을 때도 그 이후에도. 영만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내가 스스로 맞설 수 있나 보고 싶었다. 그리고 넌 해냈다. 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곳을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영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용기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할아버지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품격은 누군가를 지킬 때 생긴다는 걸요. 영만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하나야,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구나. 그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제 이 집을 내가 지켜라. 할아버지는 늙었다.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야. 라운지 리셉션에서는 새로운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죠.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상호 존중이라는 주제였죠.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참여했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김선영 매니저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더 이상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격려했죠.
고객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런 분위기 변화는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어떤 단골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변화는 VIP 라운지뿐만 아니라 전체 백화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층마다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고 직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고객 불만 처리 과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직원과 고객 양쪽의 입장을 공정하게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도우는 일반직으로 발령받은 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죠. 이제야 진짜 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가 동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권력에 매달리지 않고 순수하게 일에만 몰두하니 오히려 보람을 느꼈다고 했죠. 윤채리는 출입 금지 이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교계에서도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렸죠. 일부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서프라자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았고 고객들도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존중했죠. 영만과 하나는 여전히 라운지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앞으로도 가끔 수리기사 차림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영만이 웃었습니다. 글쎄 어떨까? 가끔은 필요할지도 모르지. 그럼 저도 모르는 척 할게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이었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라운지의 분위기도 더욱 포근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배웅했고 고객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하나가 리셉션으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계약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경영자로서 현장을 배우고 있는 것이었죠. 영만은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리더의 모습을 하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봤죠. 직원들의 밝은 표정,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기찬 분위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영만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무너질 뻔했던 한서프라자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이 들었죠. 로비에서는 저녁 시간 고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평화롭고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영만이 백화점 밖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서프라자의 대형 간판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죠. 그 빛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철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서프라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외모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품격이 모여 만들어낸 한서프라자는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